유튜버 진용진입니다. 오늘은 조두순, 이제 출소가 얼마 남지 않은 조두순은 과연 현대사회에서 살아나갈 수 있을까? 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출소가 얼마 남지 않은 12월 13일, 이번 연도 안에 출소를 하게 되는데 조두순은 과연 현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또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을까? 걱정해주고 싶지는 않지만 과연 멀쩡하게 살아가는 게 가능할까? 우선 조두순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조두순, 정가 17번, 1983년 19세 여성 성폭행 3년형, 1995년 60세 노인 폭행, 살인 2년형, 2008년 8살 여아 납치 성폭행, 신체훼손 12년형, 모두 만취 상태의 심신미약, 12월 출소. 조두순은 실제로 우리가 모두가 아는 죄를 지은 사건 이외에도 예전부터 꾸준히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런 죄를 졌는데 과연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게 가능할까? 법과 제도가 어느 정도는 바뀌었을까? 그동안 수많은 사건을 다뤄왔던 변호사분을 찾아가서 여쭤봤습니다. 사실 조두순이 2020년 올해 12월 13일 출소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면 조두순의 나이가 1952년생이고 거의 70을 바라보는 나이죠. 우리가 예전의 조두순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볼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조두순은 8세 여아를 강간해서 상해를 입히고 그 여아를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게 만든 장본인이잖아요. 그 당시에 이미 정가 17범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죄까지 더해진 거죠. 경찰 단계에서부터 조두순은 자신의 범죄를 인정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내가 70이 돼서 교도소에서 나온다고 해도 운동 열심히 해서 나올 거니까 기다려라. 이런 말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사실 재범의 위험성을 없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온 국민의 분노와 질타를 받은 조두순,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봤습니다. 아무래도 전과가 있다 보니 취직도 잘 안 될 것 같고 해서 다시 재범할 우려가 있지 않을까요? 성범죄자 알림이 같은 제도가 잘 돼 있어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끔 시스템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일상적인 생활은 안 되고 여타 범죄자들보다 좀 더 힘든 삶을 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미래를 결론을 낼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을 것 같고 평생 떠안고 가야 하는 죄를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 조두순이 다시 법정에 선다면 무기징역이 가능할까요? 그건 팩트온 팀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언론 보도에도 당시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이 최종 징역 12년으로 낮아진 그 풀이 과정은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궁금증은 국민적 공분으로, 공분은 조두순에 대한 재심 요청으로 이어졌는데요. 이에 대해 지난해 청와대는 일사부재리 원칙을 들며 재심은 할 수 없다. 다만 재범 가능성이 높은 범죄자는 1:1 보호 관찰을 통해 재범을 막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같은 청와대의 답변에도 여전히 비슷한 내용의 국민 요청이 이어지고 있는 건 궁금증이 명확히 풀리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오늘 팩트온은 그 궁금증을 해소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2020년에 다시 조두순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발생한다면 어떤 선고가 나올까요? 2013년에 대대적으로 이제 성폭력에 대한 법률이 개정이 되고 아동 청소년에 대한 법률도 성보호법도 아마 개정이 되어서 지금 조두순이 아마 다시 재판을 받는다면 훨씬 더 높은 형량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10년 이상의 시간이 흐르면서 관련 법들이 좀 달라지거나 수정되거나 정비 개선된 부분들이 있는 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몇 가지 짚어보면요. 첫 번째 변화는요. 그 유기징역의 형량 상한선이 좀 올라갔죠. 첫 형법이 제정된 게 1953년이잖아요. 그 이후에 국권이 유지되어 오던 우리 유기징역 형량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상한선이 15년에서 30년으로 2배가 올라간 겁니다. 또 같은 해인 2010년에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이 됐어요. 지금 논의하고 있는 바로 이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상해 범죄 형량이 하한선이 있는데 가장 낮은 선이죠. 이 하한선이 7년에서 10년으로 3년이 또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좀 강화가 된 거죠. 두 번째는 이 심신미약 상태, 이 부분이 지금 중요한 포인트인데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성폭력에 대해서 형량을 무조건 낮춰주던 규정이 수정이 됐습니다. 2013년 6월에 개정된 성폭력 처벌법 20조에 바로 이 관련 규정이 신설이 된 건데요. 잠시 내용을 보면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 장애 상태에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심신 상실이나 심신 미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변화는요. 우리 재판부에 따라서 좀 양형 차이가 큰 부분이 지금 계속 지적되고 있는데 양형 기준제가 도입된 겁니다. 이 판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 할 수 있는데 도입된 거는 2009년 7월 1일이고요. 이때는 조두순에 대해서 법원이 2심 판결을 진행하고 있을 게 무렵이었죠. 이때 대법원은 양형기준제를 도입을 해서 살인과 성범죄 등 8개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형량 범위를 규정했습니다. 현재는 이 범죄군이 대폭 늘어나서 총 41개 군에 대해서 이 양형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상태죠. 이 아동을 대상으로 이렇게 강간을 저질렀을 때 기본 8에서 12년, 또 위계나 위력을 이용할 때는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11년에서 15년의 가중 형량이 마련돼 있고 또 상해를 입히는 등의 가중 요인이 있을 경우에는 13년에서 무기까지 형을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양형 기준은 마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아동을 상대로 한 단순 강제 추행 사건 그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을 경우에도 한 12년에서 14년 이상은 나오는 경우가 좀 종종 발생을 하니까 조두순 사건처럼 완전히 아이가 장애를 입을 정도였다면 확정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 20년에서 무기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아마 판사님들도 이 정도 사건이 다시 발생한다면 양형기준표상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징역 20년 이상을 선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 조두순 사건으로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좁혀서 본다면요. 현재 양형 기준에 근거해서 가중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는 무려 4가지에 이른다. 조두순에 대해서 지금 다시 판결을 한다면 실제로 무기징역을 판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하다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피해자가 초등학교로 등교하는 길에 등하굣길은 이제 또 이렇게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그런 장소거든요. 그것 하나도 있고 그리고 사실 굉장히 의도적 범행이었다라는 거, 계획적 범행이었다라는 거.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건에서 형을 강간으로 또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그럼 누범에 해당한다라는 거. 그런 점들이 전부 다 특별 가중인자입니다. 13년 이상 무기징역에 해당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제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불안 요소는 남아 있습니다.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네, 조두순 사건 이후로 법조계에서는 심신미약 감경을 적어도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는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적용이 됐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는 거죠. 네네. 지난 2017년에 술을 마신 뒤 여중생을 폭행하고 추행해서 재판에 넘겨진 사례에 대해서 심신미약을 감경을 이유로 형을 감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언젠가 발생할지 모르는 제2의 조두순 사건에 심신미약 감경이 절대로 적용되지 않으리란 법도 없다는 겁니다. 형량도 형량이지만은 또 짚어봐야 될 문제가요. 성범죄자가 이제 징역형을 선고를 받더라도 실형을 살지 않고 집행유예를 받아서 사실상 실형을 피하는 비율이 꽤 높은 부분도 살펴야 하는 겁니다. 현재 13세 미만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비율이 얼마 정도 될까요? 40%에 이릅니다. 10명 중 4명이 실형 선고를 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짚어봐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높습니다. 법 개정 이후에도 집행유예 비율이 여전히 그렇게 높은 비율로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고 그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형량을 높임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니면 형량을 높이더라도 여전히 집행유예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떤 형량을 높이는 것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양형 기준제 같은 경우는 4번의 수정을 거쳐서 계속 강화돼 왔는데 현재 적용 중인 기준을 보면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만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강간 그리고 그 이후에 상해가 발생한 경우 형이 가중된다는 전제하에 13년 이상에서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3년이라면 사실 조두순이 받은 형량과 1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건데도 형량 기준 안에 들어왔으니까 양형 기준을 지킨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형 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또 그 각 기준 안에서의 범위도 더 좁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그 처벌 수위가 상당히 해외와 비교했을 때 솜방망이 처벌 수위다.
라는 어떤 진단이 상당히 지배적이고 교수님 보실 때는 좀 어떠세요? 분명한 거는 성범죄 관련돼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 국민들이 원하는 법 감정에 따라가지 못하는 건 명백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해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는요, 아예 살 수 없어요. 자기들끼리 따로 산다고요, 따로. 일정한 장소를 정해서 그곳에서 자기들끼리 군집해서 따로 살아가는 정도의 어떤 그런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비추어 볼 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이 성범죄 관련돼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법원에서 좀 후한 건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2020년 이 시점에서 제2의 조두순 사건은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또는 재판부의 재량 판단에 따라서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과거로 돌아가서 당시 1심 선고를 담당했던 판사 3명 중 1명에게라도 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주심 판사가 아닌 배석 판사 2명은 당시 주심 판사가 아니었다는 점을 이유로 들면서 인터뷰를 거부했습니다. 부장판사님 조금 인터뷰를 네. 부탁드리고 싶어서요.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인터뷰를 요청하시는 걸까요? 아, 그 2009년에 그 조두순 사건 관련해서 예,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인터뷰는 좀 곤란하실 것 같습니다. 조두순 사건 당시 1심 판결을 내렸던 판사를 만나기 위해 나와 있습니다. 왜 징역 12년형을 선고한 건지 공식 인터뷰는 이미 거절당했는데 모습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 말씀이라도 들어보겠습니다. 사실을 못 찾아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는데 약속을 해도 상관없어요. 약속은 안 했는데 혹시 메모를 전달해 주실 수는 없나요? 전달을 하는 거 어디에? 부장판사님. 지금 나가고 나온 거 같은데? 아, 나가시는 거 혹시 보셨어요? 네. 아, 정말요? 네. 이분 맞죠? 네. 원장님께서 좀 예전에 담당하셨던 사건 관련해가지고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조두순 관련 사건입니다. 그 원장님께서 예전에 다 그 재판으로 다 했기 때문에 따로 인터뷰는 안 하신답니다. 조두순 사건을 맡지는 않았지만 2009년 무렵에 판사로 재직했던 분들의 얘기는 짧게나마 들을 수가 있었어요. 당시 법원 내에서는 각 판사의 과거 선고 경험과 판사들 사이의 양형 토론을 바탕으로 한 내부적인 양형 기준이 존재했는데요. 성범죄에 대한 형량이 평균적으로 7년 이상이면 굉장히 무거운 형으로 봤다고 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더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당시 유기징역 상한형 같은 경우는 이제 법적으로 15년까지가 돼 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아마 검찰도 고민을 하다가 무기징역을 이제 구형을 했던 걸로 보여요. 근데 그때 당시 양형 기준을 살펴보면은 이게 가중됐을 때 최대치가 11년으로 돼 있는 상태였더라고요. 비슷한 시기에 아동 성범죄에 대한 선고 형량을 보면 당시 분위기를 또 짐작할 수 있습니다. 9살 아동을 강간한 사건에 징역 2년, 장애가 있는 14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 사건에는 징역 3년 6개월. 당시 분위기를 좀 짐작할 수 있는 것들이죠. 인터뷰를 할 수가 없겠어요. 검사님도 일단 원하시지 않으시고요. 예, 그리고 요즘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도 있고, 그거를 담당했던 사건도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가지고, 인터뷰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구형과 한국 기준, 거기에 보통 형식적으로 업무에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한 거라고만 알고 10여 년 전 그날, 조두순에 대한 1심 선고가 우리 사회에 던진 과제를 명확하게 풀기 위해서입니다. 계속 두드리면 그 문이 열릴 것이란 믿음으로 다시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그때 그 선고 결과에 저는 그런 주관적인 것도 조정도 못 되고 아무 말도 없어요. 변호사님 그 기대된 그날의 기억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조두순이 이제 강력하게 공단에 이제 변호를 맡아줄 것을 요청한 상황이었고요. 이제 그런 아동 학대나 뭐 성범죄 이런 사건에 대해서 이제 뭐 거절할 수 있다는 규정 자체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공공기관인 공단에서 이제 그런 아동 성폭력 범죄자 같은 이제 반일륜 범죄자를 변호한 것에 대해서 이제 많은 지적과 비판이 있었고 이러한 이제 비판을 저희도 이제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규범 개정 작업 등이 있었습니다. 그날 선고 현장에 있었던 판사, 검사, 변호사의 이야기를 모두 들어봤습니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팩톤이 찾은 X에 대한 답은 당시 판사의 재량, 양형에 대한 시각, 유사 사건에 대한 판례, 그리고 검찰 관행, 이 모든 것들의 복합물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찾은 답은 사실은 그 무기징역에서 12년으로 감경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터무니없이 형량이 적은 거 아니냐. 지금까지도 이제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앞에서 뭐 우리 기자님들이 열심히 뛰시면서 그 이유를 전부 찾았지만 한 번 더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리면요. 그 당시에는 2008년도 사건입니다. 이게 2008년도 사건인데 그 당시에는 사실은 그 일반 형법으로 친다고 그러면 이제 강간치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그 죄명 같은 경우는 5년 이상이었어요. 미성년자 간음, 강간치상 뭐 등등 해갖고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정도에 해당이 됐고 특가법이라고 하는 성폭력 특례법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7년 이상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형법상으로는 이론적으로 사실은 12년 정도면은 중형으로 봤던 겁니다. 대법원에서는 12년을 주면서 사실은 심신미약을 인정했다 안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대법원에서는 심신미약 인정 안 한 상태에서 많이 줬다고 준 게 12년이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 그 이후에 이제 조두순 같은 경우는 항소를 했죠. 네. 그런데 이제 이 검찰에서는 그 항소 포기를 했어요. 그러는 바람에 이제 이 담당 검사가 굉장히 그 비난을 받고 그랬는데요. 또 그 검사 입장에도 또 좀 그 이 법률적으로 따져볼 게 있거든요. 그 뭐가 있냐면요. 사실은 그 이 마지막 그 선고에서 10년 이상의 중형이 나오면 검사는 사실관계가 아닌 경우 이외에는 상고하거나 할 수 없는 그런 규정이 있었어요. 아, 내부 규정. 예. 또 항소하지 않는 게 그냥 그 당시에 관행이었다고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대법원 판례로도 한 2가지 경우의 그 사건을 가지고 판례로 형성이 돼 있었어요. 검사 쪽에서는 그 판례에 기인해 가지고 이거는 뭐 그 12년 줬다면 우리가 항소할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측에서 항소를 했다면 조두순만 일방적으로 항소해가지고 조두순이의 그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12년 이상을 줄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했었어야죠. 항소했다고 해서 법리적으로 또 문제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국민들의 지탄을 그렇죠.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검사가 가장 비난 많이 받는 거는요.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처음에 법 적용할 때 실수한 겁니다. 일반 형법을 적용했어요. 성폭력 특례법이 처벌법이 명백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형법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5년 이상 무기 또는 그 사형이에요. 그런데 특별법을 적용을 했다면 7년 이상 무기 또는 사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검사가 비난받을 수 있는 건 초기에 이 그 법률을 잘못 적용했다는 그 부분이 더 크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변수 속에 최근 통계를 보면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재범률은 꾸준한데요. 그래서 시민들의 불안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두순의 그런 출소했을 경우에 예. 그가 다시 재범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그 무기징역으로 영원히 그 사회에서 격리하자 하는 국민 청원방 내용도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그거는 안 됩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상 또 재심의 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데 오직 국민들이 불안하면 이제 그런 그 청원까지 올렸겠습니까? 제가 그 교도 출연하는데 나름대로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조두순 역시도 출소를 앞두고 있으면서 굉장히 지금 두려워하고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본인 사건에 대해서 지금 국민 청원이 올라왔다는 것도 알고 있고 국민들의 지탄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본인이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불안해하고 그런 과정에서 제가 듣기로는요, 조두순이가 개명을 좀 해야 되겠다. 이름을 좀 바꿔야 되겠다. 교도관한테 그렇게 아마 이야기를 했고 아마 그 신청한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개명 신청. 예. 그러나 뭐 개명이 된다 하더라도 이제 뭐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라든지 이런 데는 개명 전 이름하고 개명 후의 이름이 동시에 표기되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우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제일 우려가 되는 거는 조두순이 같은 경우는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예요. 그래서 일반 성범죄자,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가 재범할 확률보다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성범죄를 하는 사람들이 재범할 확률이 적어도 2배 이상 높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두순이의 재범 확률 가능성은 아무래도 우리가 높게 볼 수밖에 없겠고요. 소화기호증 그 환자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스스로 통제가 잘 안 되는 사람의 어떤 그 부류에 속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두순이 아무래도 좀 재범의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조두순이 출소한 이후에 또 사후 관리가 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작년 4월에 이른바 조두순법이 도입됐죠.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범죄자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큰 사람을 선정해서 1대1로 보호 관찰을 하는 게 이 법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올해 2월을 기준으로 8명이 1대1 보호 관찰을 받고 있는데 1대1 보호 관찰은 취재 협조가 조금 어려워서 일단 기존의 보호 관찰이 어떤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일하고 계신 거죠? 지금 잠깐 나오실 수 있어요? 얘기를 좀 근무 중에 방문을 하셨기 때문에 네. 술을 마셨을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러긴 한데 그래서 정말 이제 불시에 가려면 이제 밤에도 가긴 하겠지만 사실 밤에 가는 게 힘든 게 뭐 인권 문제가 되게 많고 이제 저희도 이제 매번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좀 한계가 있죠. 완전 얼굴도 퉁퉁 부었는데? 잠 못 자는 왜 이렇게 잠을 못 잤어요? 일하느라 그런 거죠. 그동안에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그 에너지가 잘 활용이 안 돼요. 엉뚱한데 활용이 되는 거죠. 그죠, 소리 지르고 무슨 일 해도. 그쵸. 근데 이제 지금의 상황에서는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뭔가 내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하면서 내 에너지를 쏟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에너지가 어느 쪽으로 가겠어요? 당연히 그냥 좋은 쪽으로 가는 좋은 쪽으로 가는 거예요. 예. 지금 그 과정의 중간 과도기에 있는 거고. 1대1인데도 이제 그 범죄를 막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책임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만약에 사건이 발생한다고 하면 중앙관제센터에서 그 부분들만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스템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1대1이라는 게 그런 측이나 어떤 생활 패턴이나 이런 거는 감시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1대1 보호 관찰에는 인력의 문제도 있어요. 작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전자장치를 차고 있는 사람은 3,111명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맡고 있는 보호관찰관은 237명에 불과해요. 보호관찰관 한 명당 13명을 넘게 맡고 있는 겁니다. 그러게요. 이런 상황에서 1대1 보호관찰을 하게 되면 나머지 보호관찰관들이 맡는 인원은 더 늘어나는 거죠. 당연하죠. 더더군다나 조두순 같은 경우는 1대1 감시예요. 이제 1대1 감시라는 거는 뭐냐면요. 조두순이의 행동, 이 동선 자체를 24시간 감시하는 겁니다. 조두순이의 행동, 그다음에 그 사람이 이동 경로, 그다음에 그 사람이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어떤 직장, 일거수일투족을 24시간 상시 체크하면서 밀착 감시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1대1 감시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재범 가능성은 없겠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겠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부부가 아닌 이상, 부부라도 마찬가지죠. 24시간을 그 사람하고 같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분명히 1대1 감시를 해도 어딘가에서는 공백이 나타나기 마련인 거고, 그 상황에서 이 조두순이 어떤 그 기본적인 성향이 발현되거나 음주로 인해서 또 어떤 우발적인 범행이 진행된다면 그걸 막을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은 사실 없어요. 그러면 이 1대1 보호 관찰 좀 제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우려들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좀 없을까요? 그러면 보호관찰관이 1대1로 붙어가지고 24시간 상시 점검을 한다, 밀착 감시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백은 있을 수 있다. 그 갭을 메꿀 수 있는 어떤 효율적인 방법 뭐가 있을까? 이거는 보호관찰관과 그 관할 이 경찰 간의 아주 유기적인 협조예요. 1대1 감시 대상자인 경우에는 특히나 보호관찰관과 경찰 이 관의 어떤 그 유기적인 관계, 또 경찰 당국에서도 누군가 하나 뭐 담당 형사를 지정해 가지고 1대1 감시를 보호관찰관하고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1대1 보호 관찰 도입 취지는 좋은데 아직 제도를 뒷받침할 좀 세부적인 체계와 인력은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아마 출소 전날 12월 12일 날 정도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이 교도소로 갑니다.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대체로 자정이 넘은 시간에 새벽에 내보내요. 그때 이제 이 보호관찰관이 이 전자발찌를 착용합니다. 시켜줍니다. 집 근처로 와서 집 근처 관할하는 보호관찰관한테 찾아가서 신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전자발찌는 가동이 되는 겁니다. 우발적인 범행 그거 프로세스 제가 아까 우려됐던 게 음주잖아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해서 이 전자발찌 자체 내에 음주 측정기 가능한 시스템이 도입돼 있어요. 속히 조두순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속히 전자발찌에 음주 측정이 가능한 어떤 기능성 전자발찌를 개발해가지고 부착시키면 음주했을 때 위험도는 가중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때 또 이 보호관찰관이나 담당 경찰관이 통제하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을 좀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2009년 조두순 사건을 기점으로 아동성범죄 처벌과 재범 방지 대책의 변화를 좀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현재는 분명히 과거보다 나아졌고 노력한다면 미래는 더 좋아질 것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같은 시간 피해자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는 어떠할까 생각해 봅니다. 피해자가 당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기대하며 그린 그림입니다. 벌레가 기어다니는 좁은 방에 홀로 더러운 밥을 먹으며 누군가의 손에 의해 강하게 혼이 나는 모습인데요. 우리 사회는 과연 이 그림 속의 손이 충분히 되어주었는지 돌아볼 때입니다. 네, 팩트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